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닌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로 여겼다.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초혼이다. 초혼이란 죽은 이의 혼을 부르되 이승으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저승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넋을 달래고 위로하는 의식을 뜻한다.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이에게 따뜻한 작별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금기된 술법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반혼술이다. 이미 저승으로 떠난 혼을 강제로 이승에 되돌리려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위험한 의식이었다. 이는 고려 시대 무속서 진법천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혼이 한번 저승문을 건드리면 다시는 이승의 몸을 가질 수 없으되 억지로 불러들이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는 경고가 새겨져 있었다. 그 경고를 무시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여기 있다. 경상북도 깊은 산골 사림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에 민수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31살의 민수는 3년 전 소영과 결혼하여 소박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소영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미인이었지만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씨로 모든 이의 사랑을 받았다. 봄이면 들꽃을 꺾어다 집안을 가득 채우고 여름이면 시원한 냉수를 길어와 동네 어른들께 대접했다. 가을에는 정성스럽게 김치를 담그고 겨울이면 화로불 곁에서 바느질을 하며 민수의 옷을 기워주곤 했다. 여보, 올해엔 꼭 아이를 가져야겠어요. 소영이 민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쁠까요? 그럼 소영이를 닮으면 세상에서 가장 예쁜 아이가 될 거야. 민수가 웃으며 답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유난히 매서운 한파가 마을을 덮쳤다. 소영은 우물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얼음장 같은 바람에 몸이 얼어붙었고 집에 돌아온 후부터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여보. 그냥 감기예요. 소영은 창백한 얼굴로 애써 웃었지만 하루가 갈수록 기침은 더욱 심해졌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소영의 숨소리가 가빠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급히 이웃 마을의 의원을 불러왔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었다. 급성 폐렴입니다. 이미 너무 늦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소영이가 어떻게 민수가 의원의 옷깃을 붙잡았지만 의원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만 흔들었다. 그날 밤 소영은 민수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겼다. 여보, 미안해요. 약속 지키지 못해서. 무슨 소리야. 괜찮아질 거야. 사랑해요. 정말 많이. 소영의 손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민수의 세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소영의 장례는 마을 전체가 슬퍼할 정도로 애통했다. 어린아이부터 할머니까지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소영의 무덤은 마을 뒤편 소나무 숲에 자리 잡았다. 그곳은 소영이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곳이었다. 봄이 오면 여기에 진달래가 피어요. 정말 예뻐요. 소영이 민수의 손을 잡고 그 자리에 서서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장례를 치른 후부터 민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낮에는 멍하니 앉아 있다가 밤이 되면 소영의 무덤으로 향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새벽까지 소영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다. 소영아, 소영아, 왜 나를 두고 갔니? 우리 함께 늙어가자고 했잖아. 마을 사람들이 걱정되어 말렸지만 민수는 듣지 않았다. 민수야, 그러면 안 된다. 죽은 사람을 자꾸 이승에 붙들어 매면 저승길 못 가서 떠도는 귀신 된다고 했잖아. 이장 어른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저는 상관없어요. 소영이만 다시 볼 수 있다면. 민수의 눈에는 정상적인 이성이 사라져 있었다. 오직 소영에 대한 그리움만이 가득했다. 한 달이 지나도 민수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심해져서 이제는 낮에도 무덤가에서 소영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소영아, 오늘 날씨가 좋네. 너도 따뜻하지? 내가 너 좋아하는 국화꽃 가져왔어. 마을 사람들은 민수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이러다가는 민수도 함께 죽고 말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신점댁이라 불리는 무당 할머니가 찾아왔다. 신점댁은 이 지역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법력이 깊다고 소문난 무당이었다. 그녀는 이미 70을 넘긴 나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리하고 카리스마가 넘쳤다. 무속의 세계에서 신점대 같은 무당을 만신이라 부른다. 수많은 신들과 소통하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그녀의 구판에서는 단골신, 조상신, 자연신 등 다양한 신들이 강림하여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신점댁은 민수의 집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집 주변의 감도는 음기가 예사롭지 않았다. 죽은 자에 대한 강한 집착과 그리움이 만들어낸 어둠의 기운이었다. 이 집 남자, 나와 보거라. 신점댁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묘한 위력이 있었다. 마치 혼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한 달 사이에 그는 완전히 야위어 있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때가 묻어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시체 같았다. 무당님, 민수가 힘없이 인사했다. 신점댁은 민수를 한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다. 자네 아내 이미 저승문 건드렸을 텐데 왜 자꾸 이승에 붙들어 매려 하나? 그게 저는 초혼이라는 게 있다. 죽은 이의 혼을 부르는 의식이지. 하지만 이건 혼을 이승으로 되돌리자는 게 아니야. 죽은 이가 저승길을 편히 갈 수 있도록 넋을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거든. 신점댁이 천천히 설명했다. 우리 조상들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으로 봤어. 이승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통과 의례인 거지. 그래서 초혼굿을 할 때도 돌아오라가 아니라 편히 가시라고 빌어주는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저는 소영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신점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런 마음으로는 초혼굿도 해드릴 수 없어. 자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소영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 자네 자신만을 위하는 거거든. 민수가 무릎을 꿇었다. 제발 도와주세요. 뭐든 하겠어요. 신점됨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로 가야 해. 그게 자연의 섭리야.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마가 터지도록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애원했다. 할머니, 제발 한 번만요. 정말 한 번만 소영이를 보게 해주세요. 피가 흘러내리는 이마를 보며 신점댁의 마음이 흔들렸다. 사실 그녀도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터였다. 그때의 절망과 그리움이 얼마나 깊은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이고, 이 젊은 것이. 한참을 고민하던 신점댁이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마지막이다. 딱 한 번만. 하지만 이건 초혼이 아니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뭔가요? 신점댁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반혼술이야. 신점댁은 민수를 집 안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오래된 나무 상자에서 낡은 한지에 적힌 두꺼운 책을 꺼냈다. 그 책의 표지에는 한문으로 진법천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건 고려 시대부터 내려온 무속비서야. 우리 집안에서만 전해 내려오는 거지.
진점댁이 조심스럽게 책장을 넘겼다. 오래된 종이에서는 묘한 향이 났다. 마치 수백 년의 시간이 응축된 듯한 냄새였다. 여기. 이 부분을 봐. 진점댁이 가리킨 곳에는 붉은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혼이 한번 저승문을 건드리면 다시는 이승의 몸을 가질 수 없으되 억지로 불러들이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를 반원술이라 하니 삼가 금할 것이로다. 민수가 글을 읽으며 몸이 떨렸다. 그럼 위험한 건가요? 위험하다 못해. 금기 중에 금기야. 이미 저승으로 간 혼을 강제로 이승에 불러들이려는 술법이거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지. 진점댁이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다. 초혼과 반혼술은 완전히 다른 거야. 초혼은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고 저승길을 편히 가시라고 빌어주는 의식이지만 반혼술은 이미 떠난 혼을 강제로 되돌리려는 거거든. 그럼 정말 소영이를 다시 볼 수 있는 건가요? 진점댁이 고개를 저었다. 볼 수는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진짜 소영이일지는 모르지. 책에 적혀 있듯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거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다른 것이라면 이승과 저승 사이에는 수많은 잡신들과 악령들이 떠돌아다녀. 죽은 자의 몸을 빌려 이승에 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지. 반원수를 잘못 쓰면 그런 것들이 소영이의 모습을 빌려서 나타날 수 있어. 진점댁의 설명을 들으며 민수는 두려움을 느꼈다. 하지만 소영을 향한 그리움이 두려움보다 컸다. 그래도 한 번만요. 제발. 진점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하지만 명심해. 이 일로 무슨 일이 생겨도 내 탓하지 마. 모든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해. 진점댁은 반혼술의 의식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먼저 음력 금음날 밤, 달이 뜨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해야 해. 그래야 이승과 저승 사이의 경계가 약해지거든. 네, 무덤 앞에 제단을 차려. 그리고 소영이의 홀레복과 머리카락을 태워. 그 연기가 저승까지 닿아서 소영이를 부를 거야. 진점댁이 계속 설명했다. 그 다음엔 차가운 우물을 커다란 그릇에 담아 죽음의 차가움을 상징하는 거지. 그 물 위에 흰 연꽃 등불을 7개 띄워. 연꽃은 극락을 상징하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뜻해. 7개. 마지막으로 장구를 치면서 반원 주문을 외워야 해. 그 주문은 이거야. 진점댁이 주문을 가르쳐 주었다. 저승문 건드린 호나, 이승 그리움에 돌아오라. 황천길 멀고 험한데 사랑하는 이 불운이 돌아오라. 민수는 주문을 여러 번 반복해서 외웠다. 명심해. 의식 도중에 절대 두려워하거나 포기하면 안 돼. 그 순간 악령들이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즉시 의식을 중단하고 도망쳐. 알겠어? 진점댁의 목소리에는 깊은 우려가 담겨 있었다. 음력 금음,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 찾아왔다. 민수는 신점댁이 일러준 대로 모든 것을 준비했다. 소영의 홀레복은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손수 지어준 것이었다. 하얀 저고리에 빨간 치마, 그리고 금실로 수놓은 화려한 무늬가 아름다웠다. 소영의 머리카락은 그녀가 생전에 빗질할 때마다 모아둔 것들이었다. 민수는 이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소영의 무덤으로 향했다. 밤 공기는 뼛속까지 차가웠다. 마을은 죽은 듯 조용했고
개조차 짓지 않았다. 무덤 앞에 도착한 민수는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평평한 돌 위에 흰 천을 깔고 그 위에 소영이 좋아했던 국화꽃과 과일을 올렸다. 그리고 녹그릇에 차가운 우물물을 가득 담았다. 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손이 시려서 감각이 없을 정도였다. 민수는 흰 연꽃 등불을 하나씩 물 위에 띄웠다. 하나, 둘, 셋. 7개의 등불이 물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신비롭고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섬뜩했다. 이제 소영의 홀레복과 머리카락을 태울 차례였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불을 붙였다. 소영아, 이 연기를 타고 돌아와줘. 홀레복이 타면서 붉은 불꽃이 치솟았다. 머리카락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연기는 밤하늘 높이 올라가 사라졌다. 민수는 장구를 집어들었다. 이것도 신점댁이 빌려준 것으로 수십 년간 구판에서 사용된 것이었다. 장구 가죽에는 무수한 손때가 묻어 있었다. 쿵, 따따, 쿵, 따따. 장구 소리가 적막한 밤을 깨뜨렸다. 민수는 신점댁이 가르쳐준 반원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저승문 건드린 호나, 이승 그리움에 돌아오라. 장구 소리와 함께 주문이 밤 공기를 타고 퍼져나갔다. 황천길 멀고 험한데 사랑하는 이 부르니 돌아오라. 1시간이 지났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수는 더욱 간절하게 주문을 외쳤다. 목이 쉬도록, 손이 부르트도록 장구를 두드렸다. 2시간이 지났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수의 마음에 절망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소영이는 정말 다시는. 그런데 그때였다. 갑자기 바람이 완전히 멈췄다. 나무집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세상 전체가 정지한 것 같았다. 그리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수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다. 물 위의 등불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상한 것은 바람도 불지 않는데 등불이 꺼진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안개가 피어올랐다. 무덤 주변에서 하얀 안개가 솟아오르더니 순식간에 사방을 덮었다. 지하가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안개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민수의 심장이 멈출 뻔했다. 분명히 소영의 목소리였다. 여보, 왜 날 불렀어? 소영이야. 정말 소영이야. 민수가 안개 속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여보, 난 이미 멀리 왔는데. 소영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목소리는 분명 소영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공허한 느낌이 있었다. 안개가 점점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소영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민수가 기억하는 소영이 아니었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것은 분명히 소영의 모습이었다. 하얀 소복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로 서 있었다. 하지만 민수는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눈동자가 비어 있었다. 마치 인형의 눈처럼 생기가 없었다. 그리고 입꼬리가 이상하게 올라가 있었다. 소영이 웃을 때의 그 따뜻한 미소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가 억지로 입꼬리를 찢어 올린 것 같은 기묘한 웃음이었다. 소영이야. 정말 소영이야?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응. 나야. 그것이 답했다. 목소리는 분명 소영의 것이었지만 어딘가 기계적이고 감정이 없었다. 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서
민수가 다가가려 하자 그것이 고개를 기울였다. 목이 뚝뚝 소리를 내며 부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마치 관절이 녹슬어버린 인형처럼. 고마워. 나를 불러줘서. 그것의 웃음이 점점 커졌다.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질 듯이 올라갔다. 이제 우리 영원히 함께 있을 수 있어. 말할 때마다 목소리가 점점 이상하게 변했다. 처음에는 소영의 목소리였지만 점점 굵어지고 거칠어졌다. 마치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인 것 같았다. 민수가 뒷걸음질 쳤다. 너는 그것이 웃었다. 끔찍한 웃음소리였다. 사람의 웃음이 아니라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다. 알아챘구나. 그것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 세상 것이 아닌 목소리였다. 하지만 늦었어. 너는 이미 나를 불러들였으니까. 그것이 민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걸음걸이도 이상했다. 마치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어색하게 움직였다. 민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다. 소영아, 진짜 소영이라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얘기를 해봐. 그것이 멈춰 섰다. 그리고 목을 360도 돌리며 민수를 바라봤다. 기억이 다 있어. 내가 나에게 프러포즈했을 때. 그것이 소영의 기억을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차갑고 비틀어져 있었다. 넌 내게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했지. 그럼 이제 정말로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그것의 얼음장 같은 손이 민수의 목을 향해 뻗어왔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놈아, 그게 내 아내가 아니라니까! 어둠 속에서 신점댁이 나타났다. 그녀는 민수가 무모하게 혼자 의식을 치를 것을 예상하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신점댁의 손에는 동제방울과 부채, 그리고 붉은 헝겊이 들려 있었다. 저승문 건드린 잡거사, 이승건 노리지 말고 제 갈 길로 돌아가거라! 신점댁이 방울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방울 소리는 밤 공기를 가르며 날카롭게 울렸다. 가짜 소영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아, 회방꾼, 그는 내가 가져갈 것이야. 감히 어디서 악령 주제에! 신점댁은 재빨리 새로운 재단을 차리기 시작했다. 백지와 붉은 실, 그리고 정화의 소금을 뿌리며 차단 의식을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축기법이었다. 악령을 쫓아내는 무속 의식으로 경험 많은 무당만이 할 수 있는 고도의 술법이었다. 천지현황, 우주공황, 동방청제, 서방백제, 남방적제, 북방흑제, 중앙황제, 오방신장이여, 이 악령을 물리치소서! 신점댁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위엄이 넘쳤다. 마치 하늘의 명령을 대신 전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소영의 남은 옷가지를 불에 태웠다. 이것은 악령이 의지하고 있는 물리적 연결고리를 끊는 의미였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를 어지럽히는 잡거사, 소영이의 형상을 빌린 죄로 지옥불에 타서 소멸할지어다! 옷가지가 타는 순간 가짜 소영은 더욱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다. 아, 그 놓아주지 않겠어. 이놈은 내 것이야. 내가 먼저 불렀으니까. 하지만 신점댁의 의식 앞에서 악령의 힘은 점점 약해졌다. 가짜 소영의 모습이 연기처럼 흐려지기 시작했다. 싫어. 아직 안 돼. 악령은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검은 연기가 되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황폐한 냄새만이 남았다. 악령이 사라진 후 주변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공기가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까까지의 차가운 기운이 완전히 사라지고 포근한 봄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새하얀 빛이 무덤 위에서 피어올랐다. 그 빛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안온한 느낌이었다. 빛 속에서 진짜 소영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확실히 달랐다. 눈동자에는 생전의 따뜻함이 가득했고 미소는 민수가 기억하는 그대로였다. 무엇보다 그녀를 둘러싼 온화한 기운이 아까의 악령과는 천지차이였다. 여보, 소영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생전과 똑같은 민수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는 그 목소리였다. 소영아, 진짜 소영이구나. 민수가 달려가려 했지만 소영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왔네. 소영의 표정에는 깊은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늦기는 무슨. 이제라도 왔잖아. 다시는 떠나지 마, 소영아. 하지만 소영이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여보. 난 이미 저승으로 가야 할 사람이야.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잖아. 민수의 말에 소영이 슬픈 미소를 지었다. 바보. 아직 당신 때가 아니야. 당신은 여기서 더 살아야 해. 소영이 천천히 민수에게 다가왔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반투명했다. 마치 아지랑이처럼 희미했다. 여보, 고마웠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줘서. 소영이 민수의 뺨에 손을 가져다 댔다. 하지만 그 손길은 느껴지지 않았다. 다만 따뜻한 기운만이 전해져 왔다. 하지만 이제 진짜로 가야 해.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로 가야 하거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영아, 나는 어떻게 살아? 당신은 강한 사람이야. 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소영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당신의 때가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저승에서. 약속이야, 소영아. 꼭 다시 만나자. 응. 약속해. 소영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흐려졌다. 여보,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어. 정말 행복했어. 나도야, 소영아. 나도 정말 행복했어. 이제 편히 갈게. 당신도 행복하게 살아줘. 꼭. 소영의 모습이 금빛빛과 함께 사라졌다. 마지막까지 그녀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리움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진짜 소영이 사라진 후 신점대기 민수 곁에 다가와 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의 표정도 보였다. 이제야 진짜 소영이를 보내드린 거야. 신점대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됐어. 내가 처음부터 막았어야 하는 건데. 내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신점대기 한숨을 쉬었다. 그녀도 젊은 시절의 아픔을 민수에게서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약해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알았지. 죽음의 경계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법이야. 신점대기의 목소리는 엄숙했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로, 산 자는 산 자의 길로 가야 하는 거다. 그 이치를 어기면 둘 다 길을 잃고 말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알겠어요. 초혼과 반혼술의 차이도 이제 알겠지. 네. 신점대기 천천히 설명했다. 초혼은 죽은 이의 넋을 달래고 위로해서 저승길을 편히 가시도록 도와드리는 거야. 돌아오라가 아니라 편히 가시라고 빌어주는 거지.
그럼 반혼술은? 반혼술은 이미 떠난 혼을 강제로 이승에 불러들이려는 거야.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금기 중의 금기지. 오늘 봤듯이 악령들이 끼어들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 민수는 오늘 밤의 일을 돌이켜보며 몸이 떨렸다. 만약 신점댁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할머니, 그럼 왜 처음부터 초혼굿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신점댁이 민수를 바라봤다. 자네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었거든. 좋은 곳은 죽은 이를 보내드리는 의식이야. 자네처럼 붙잡고 있으려는 마음으로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는 다르지. 진짜 소영이를 보고 그녀의 마음도 알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초온 곳을 해드릴 수 있어. 신점댁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사랑한다는 건 붙잡아두는 게 아니라 편안히 보내드리는 것이거든. 그게 진정한 사랑이야. 민수의 마음에 깊은 깨달음이 스며들었다. 네, 이제 정말로 알겠어요. 며칠 후 신점댁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소영을 위한 초혼굿을 올렸다. 이번에는 반혼술과는 완전히 다른 의식이었다. 굿판은 밝은 대낮에 열렸다. 어둠이 아닌 밝은 햇살 아래서 치러지는 의식이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소영을 추도했다. 신점댁은 화려한 무복을 입고 굿을 시작했다. 빨간 저고리에 노란 치마, 그리고 머리에는 화관을 썼다. 손에는 부채와 방울을 들고 있었다. 소영이야, 소영아. 신점댁이 소영의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부름은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었다. 이승에서 좋은 남편 만나 행복했겠구나. 하지만 이제는 저승으로 가야 할 때다. 국거리 장관에 맞춰 신점댁의 춤이 이어졌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장구와 징을 치며 소영의 넋을 달래주었다. 황천길이 멀고 험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조상님들이 마중 나와 계실 테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초혼이었다. 죽은 이를 이승에 붙잡아두려는 것이 아니라 저승길을 편히 가시도록 도와드리는 의식이었다. 신점댁은 소영이 좋아했던 음식들을 제상에 차려놓고 고운 명주옷을 태워서 저승에서 입으시라고 빌어주었다. 소영아, 이승에서의 인연은 이제 끝이다. 하지만 저승에서도 행복하거라. 그리고 언젠가 민수도 갈 때가 되면 그때 다시 만나거라. 굿이 끝나갈 무렵 신점댁이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이제 소영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 민수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영아, 미안했어.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서. 이제는 편히 가.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임이 있었다. 행복하게 살았으니 이제는 편히 쉬어. 저승에서도 웃으면서 지내. 나는 여기서 열심히 살다가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마치 소영이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굿이 끝난 후 신점댁이 민수에게 말했다. 이제야 소영이가 진짜로 편히 갈 수 있을 거야. 네, 고맙습니다, 할머니. 그날 밤부터 민수는 더 이상 소영의 무덤을 찾지 않았다. 대신 집에서 소영의 사진 앞에 차분히 인사를 드렸다. 소영아,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네. 날씨가 좋았어. 내가 좋아하던 봄이 오고 있어. 이제 민수의 말에는 절망이 아닌 그리움이 있었다. 소영을 잊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기억하는 것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웃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민수야,
많이 나아졌네. 이장 어른이 반갑게 말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민수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이 있었지만 절망은 사라졌다. 대신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새 달이 지났다. 봄이 완전히 찾아왔다. 소영의 무덤가에도 진달래꽃이 피기 시작했다. 소영이 그토록 사랑했던 꽃이었다. 민수는 진달래꽃을 꺾어다가 소영의 사진 앞에 바쳤다. 소영아, 내가 좋아하던 진달래가 폈어. 정말 예쁘다. 너도 저승에서 이런 꽃들 보고 있겠지? 민수는 이제 소영과의 아름다운 추억만을 떠올렸다. 함께 웃던 순간들, 따뜻했던 겨울밤들, 봄날의 산책. 그런 기억들이 그를 위로해 주었다. 반년이 지났다. 민수는 마을의 청년회 활동에 다시 참여하기 시작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천천히 사회로 돌아가고 있었다. 민수 형,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동네 후배가 말했다. 사람은 변하는 게 당연하지.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다. 아직도 소영이 그립기는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1년이 지났다. 소영의 일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민수는 신점댁과 함께 소영의 무덤을 찾았다. 1년이 벌써 지났네. 신점댁이 감회 깊게 말했다. 네, 정말 빨랐어요. 민수는 무덤 앞에 하얀 국화꽃을 바치고 정성스럽게 절을 올렸다. 소영아, 1년이 지났어. 나는 이제 괜찮아. 아직도 보고 싶지만 견딜만해. 넌 잘 지내고 있지?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 잎을 흔들었다. 마치 소영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절을 마친 후 민수는 무덤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제 자주 오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잊지는 않을게. 평생 내 마음속에 간직할게. 그리고 민수는 뒤돌아 산을 내려갔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세월이 많이 흘러 민수도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어느 봄날 민수는 마을의 경로당에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한 아이가 순진하게 물었다.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저승이라는 곳으로 가. 그곳은 우리가 사는 곳과는 다른 세상이야. 무서운 곳이에요? 아니야. 전혀 무섭지 않아. 그곳에서는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대. 그리고 먼저 간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어.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그럼 할아버지도 언젠가 거기 가요? 그렇지. 모든 사람은 언젠가 그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 하지만 아직은 아니야. 할아버지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많거든. 민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중요한 건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도 모두 힘들어져. 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좋은 기억으로 간직하는 거야. 그 사람과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을 마음속에 소중히 보관하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도 편히 갈 수 있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날 밤 민수는 집에서 소영의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소영아, 나 잘 살고 있어. 이제 정말로 괜찮아.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사진 속의 소영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다. 민수는 이제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며 산 자와 죽은 자는 각각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를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편안히 보내드리는 것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민수는 그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소영아, 너도 저 별들 중 하나가 되어서 나를 지켜보고 있겠지, 언젠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내 때가 되면 그때 다시 만나자. 죽은 자는 죽은 자의 길로, 산 자는 산 자의 길로. 이것이 신점댁이 가르쳐준 삶과 죽음의 지혜였다. 그리고 반원술의 위엄을 통해 배운 소중한 교훈이기도 했다. 민수는 이제 그 진리를 온몸으로 이해하며 새로운 내일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